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강대학교 김영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제정세, 한반도, 통일, 이 셋을 묶어서 뭘 하려고 하냐고요?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은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이 눈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요. 끝으로 그럼 무엇을 해야 돼? 뭐가 제일 필요하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의 주제들을 보겠습니다. 사실 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예측.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음엔 어떻게 되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나? 뭐 이런 등등의 예측도 하고요. 북한은 언제 우리랑 통일될 수 있어? 저토록 비난받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체제로 평가받는 저 체제는 언제쯤 바뀔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통일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나 국제정치의 흐름은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예측이 잘 안 되죠. 물론 트렌드,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세는 얘기할 수 있지만 몇 날 며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자, 제가 숫자를 3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오늘 2022년, 100년 전 1922년, 1919년 3.1운동을 벌인 우리 멋진 선배님들은 이제 해방은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1운동을 벌인 지 3년,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의 승리의 소식도 들었고 이제 일제는 곧 물러갈 걸로 생각했지만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은 고귀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면서 헌신했던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당시의 100년 후를 예측하는 책은 찾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100년 후, 물론 저는 이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라고 하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젊은 세대분들께서는 나는 있을 수 있어 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88 올림픽이 교수님 왜 88년도에 개최됐나요? 하고 묻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88년이라서 88 올림픽이구나. 예. 올림픽을 경험 못한 세대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어? 머뭇머뭇하면 그것 봐. 6.25도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아유 큰일 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의 6.25는 저에게는 동학혁명, 갑오경장 때나 똑같아요. 제가 동학혁명이 무슨 요일날 일어났는지 기억하냐고요? 몰라요. 그런데 왜 한국전쟁 6.25 동란은 일요일날 일어났다는 걸 다 알아야 되는 국민 상식으로 자꾸 묻습니까?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는 했지만 역사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그룹에서 비판받고 왕따 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2122년 아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학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걸요? 대학 본부만 있고 교실은 필요 없죠. 다 온라인 강의로. 이제 비대면을 한 6학기째 하다가 대면 강의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꽤 많은 숫자가 그냥 비대면 하면 안 되냐는 요청도 하네요. 이제 대면 강의에 익숙지 않은 신세대들은 비대면 강의 해요. 특히 직장 다니는 대학원 직장인들은 아유 1교시 6시 반 가기 어려워요. 그냥 교수님 비대면 하세요. 저 지금 전라도 광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 지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강의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제발 좀 비대면 해주세요. 대학원 졸업하게. 아니 어떻게 르완다로 갔어요? 예, 출장이 생겼는데요. 아프리카로 가려는데 어떡해요? 하는 화면 뒤로 기린이 지나갑니다. 괜찮아요? 수업 듣기? 예. 교수님 저녁 6시 반 수업은요. 르완다는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 아껴 먹으면서 수업 들어요. 바로 이런 세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과학기술의 변화, 삶의 질과 양의 변화가 오는 한 100년 후에는 국제정세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세는 상수가 사라졌어요. 한미 관계는 전엔 따지지 않아도 피와 땀으로 맺어진 혈맹이었죠. 근데 요새 한미 관계가 혈맹이라 그러면 갸우뚱해요. 언제 우리가 피를 흘렸나? 그래서 저는 한미는 깐부다. 그랬더니 우와! 금방 알아들었대요. 그렇죠? 한미 관계가 혈맹이라는 설명보다는 요새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 한국과 미국 깐부야. 그랬더니 오! 알았대요. 깐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감성이 달라지거든요. 상수가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한일 관계도 지금처럼 삐그덕거리기 전에는 늘 우리가 못 살고 일본이 잘 살고 그러나 일본에게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일본이 필요한 서로 의존이 높았었죠. 경쟁도 심화되고 관계도 달라졌어요. 각자 알아서 뛰어요. 이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옆에 이웃국가의 이익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뛰어가는 양자관계, 다자관계가 옛날 같지 않지요. 코로나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네요. 국제정세의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할까요?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원 제목은 The Absent Superpower. 슈퍼파워가 없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 즉 최강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계 경찰로 개입하고 간섭하던 미국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냥 미국이 좋아하는 데만 이익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지? 자, 셰일가스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셰일가스는 뭐예요? 네, 중동 원유는 원유의 성분이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그걸 잘 빨대를 꽂아서 뽑아내는 거죠. 큰 원유 바다, 큰 원유 저수지, 호수에 있는 걸 뽑아내는 건데 뭐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뭐 혹자는 100년, 혹자는 4, 50년 되면 다 고갈될 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지구의 땅 속에는 원유의 징후는 있는데 이걸 기름으로 뽑아내기에는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서 못 뽑아내는 흙이 많죠. 이걸 사람들이 고안한 거예요. 이 흙을 물과 모래로 세게 부셔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물을 부으면 기름 성분이 뜨죠. 그걸 빨대로 뽑아내자 하는 게 바로 셰일 가스예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학자들이 개발함으로써 사업이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물도 많이 쓰고 땅속에 원유 징후를 찾아내기 위해서 파괴가 심했기에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경제성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중동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자 셰일가스는 한 50달러면 충분히 채산성이 있으니까 셰일가스로 관심을 더 돌리기 시작했죠. 이제는 예전에 맹장 수술하면 수술 자국이 이렇게 컸는데 요새는 거의 자국도 없죠. 예. 그것처럼 셰일가스 개발하는 지역이 이제는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또 밑에서 알아서 다 로봇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생산성도 좋아졌어요. 미국 땅 지역 밑에는 특히 바닷가에 유통 수송이 가능한 지역에 셰일이 가득 있어요. 휴스턴 엄청 많아요. 이걸 과학자들은 더욱더 생산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미국이 자급자족하고도 남을 만큼 셰일가스를 개발하게 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한 거예요. 야, 에너지 확보가 된다면 중동에게 굽신굽신할 필요 없어. 이란 팔레비 왕조, 이라크, 사우디, 시리아 원유 얻으려고 미국이 지향하는 정치 체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였던 그런 시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라는 쪽으로 가버렸죠. 피터 자이아는 이런 세계가 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서 세계 질서는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달라지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2030년에서 35년에 한 3개가 있다. 이 전쟁은 AI, 완전히 다른 인공지능이 가미된 전쟁이라서 어느 국가가 살아남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중동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미국이 바다 해로를 원유 수송선을 지켜주는 해군이 손을 뗄 때 어떡할래? 해적들로부터 어떻게 막고 주변 국가에서의 약탈을 어떻게 막을까? 피터 자이아는 한일의 원양 해군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원유 수송선을 보호하면 별 탈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면서 한일 간에 잘 돈독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던 2017년 말부터 한일 관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피터 자이아는 중국도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두 동강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 에너지를 중동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못하면 중국 남부 지역은 에이! 북경 쪽 안 믿어. 그리고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북경은 위에 따칭 유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들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남쪽까지 자급할 여력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피터 자이안이 참 시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한번 책을 읽으시지 마시고 인터넷에 있는 서평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새는 책 읽으세요 그러면 아우 그러지만 서평 읽어보라고 하면 그게 간단하죠. 예,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줄여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제정세의 변화를 압축해서 딱 하나의 슬라이드로 만들면 바로 이겁니다. 국제정세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달라졌어요. 전 일요일날 뭉쳐야 찬다, 어벤져스, 어쩌다 벤져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구를 할 때 허재 감독이 뛰어났는데 축구로 바뀌자 뭉쳐야 찬다 2로 바뀌자 허재 감독은 사라집니다. 국제적인 룰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의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존하는 국가와 사라져가는 국가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죠.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탈냉전에서 최근에는 탈탈냉전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념을 중시하던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드디어 이제 국가 이익에 몰두하는 시대가 우리는 잘 보면서 자라왔고 이제는 이념과 이익을 같이 고려합니다. 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때 나토 유럽 국가들은 이데올로기도 중요하면서 나의 국가의 이익은 얼마나 해치지 하는 생각들을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도 무기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해주지만 전투병들은 파견 안 해요. 그럼 러시아랑 붙는 거니까 그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우리 진영을 지켜야 된다는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내 국가 이익을 마지막까지 고려하는, 참 예전하고는 달랐죠. 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으로 블록화돼서 대결을 할 때는 하나가 공격당하면 모두가 다 우리 편이야 하고 몰매주기로 갔지만, 지금은 몰매주기도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질서는 바뀝니다. 이 새 질서 형성 과정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쥐느냐 하는 것이 아직 판정이 안 난 상태에 미, 중, 러시아, 나토 중심의 유럽들이 뜨고 있고, 일본도 나도 그런데 일본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정도로 뒤처지고 있지요. 문제는 진영 외교나 대결이 정확하면 예측이 그래도 좀 가능한데, 이제는 세상이 불안정해지고 예측도 뚝 떨어지다 보니 내다보기가 참 어렵게 됐죠. 따라서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워 하는 거죠. 증시도 출렁출렁 울렁울렁. 예. 그런데 동아시아,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있는 이 지역의 국제정세는 특히나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갈등과 협력이 비빔밥처럼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갈등 쪽으로만 몸을 기울 수도 없고 협력 쪽으로 가면 배신당하기도 쉬워요. 둘 다 생각하면서 아시아 패러독스를 뚫고 나가야 되는 외교의 부담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까지 멋지게 지켜낼 수 있는 생존과 공존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죠. 시진핑, 중국의 지도자, 바이든, 미국의 지도자가 자기 나라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을 삐뚤음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태평양 연안과 아시아가 다 연계됐어요. 우리에게 인도는 저에게 별로 먼 간디의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는 호주, 2002년에 제가 한번 시드니를 가보고는 아직 가본 적도 없는 저 먼 나라. 그런데 이제는 인도 태평양이란 말도 회자되고, 이제는 쿼드라 그래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 국가가 한 번에 뭘 짠다 그러고 우리 보고 두라라 말아라 하는 거죠. 세상이 달라졌죠. 자, 이 지도는 이렇지만 저쪽 유럽에서는 또 이와 똑같은 구도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이번에 새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스페인에서. 아니,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뭘 얘기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 회담을 마치고 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너무 경도되면 러시아가 또 싫어하지 않을까? 뭐 등등의 여러 걱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정말로 국제정세는 우리 삶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이번에도 재확인하게 됩니다. 냉정 단시는 어땠나? 냉전, 콜드 워, 전쟁이 폭탄이 터지고 서로 총을 쏘니까 뜨거워서 하트 워죠. 뜨거운 전쟁인데,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 같지 않게 차요.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속에서 서로 대결하니까 그걸 콜드 워, 냉전이라 그랬죠. 그 단계 넘어가니까 콜드 피스, 화해는 한 것 같은데 안 따뜻해요. 그래서 그걸 냉화라 그랬죠. 말 잘 만들었죠. 열전, 전쟁은 뜨거워야 되는데 안 뜨거운 전쟁, 냉전. 평화는 따뜻한 평화인 줄 알았더니 냉화, 콜드 피스. 자, 저는 대학 시절을 중국을 모르고 자라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공, 레드 차이나. 중공이 있었어요. 그럼요, 6.25 때는 중공군이 쳐내려왔죠. 무찌르자 오랑캐 뭐 이랬는데, 요새는 오랑캐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고,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는 중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중국이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글쎄, 나한테는 그게 더 어색한데. 자, 춘천에 중국 민항기가 하이제킹을 당해서 불시착을 합니다. 중국 항공 담당 관리가 처음으로 날아옵니다. 대한민국에. 중공과 우리는 한 번도 수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외교관계가 없었는데, 비행기 납치 때문에 날아오죠. 당시 공로명, 우리 책임자, 장관까지 하셨던 공로명 장관님이 국장 시절이었나요?
중국 국장하고 대담을 하죠.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났죠. 담담타타. 이거 뭐지? 사자성어가. 중국 관리 보고 우리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건의 중국 측 입장은 뭡니까? 그랬더니 담담타타. 처음 만나는 한국과 담담하게 터놓고 얘기하되 우리 중국이 짚을 것은 타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참 무슨 외교 용어가 그렇게 담담타타가 있습니까? 참 저에게는 새로운 기억이었고 우와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희 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산주의의 두 강국인 중공과 소련이 지금 50년대 중후반부터 티격태격 긴장을 높이면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티격태격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괜찮다. 이 둘이 합작해서 짝짝꿍이 되면 우리 참 어렵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중국하고 소련은 짝짝꿍이 될 나라가 아니야. 네. 지금 핑퐁 외교로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미중 대땅트가 왔어요. 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원수가 되고 장개석 총통을 쫓아내면서 모택동이가 잡으면서 미국하고는 대결 상태였는데 핑퐁 외교로 대땅트 분위기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우리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 야,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면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참 좋다. 근데 좀처럼 이 두 가지가 바뀔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을 거야 했는데 그 말씀하신 지 반세기, 50년쯤 돼서 지금 보니까 두 개가 다 바뀌었어요. 중소가 서로 짝짝꿍이 돼서 연합훈련을 하지요. 미중이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미래를 예측하던 우리의 역량이 다른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쉽게 헤쳐나가기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때는 북중러 한미일, 냉전, 북방 삼각관계, 남방 삼각관계 이렇게 얘기할 때죠. 제가 그래서 국제정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제 어릴 때, 제가 대학교 때의 얘기는 한번 드려야겠다. 한 50년쯤 지나니까 바뀌네요. 지금은 신냉전이라 그래서 북중러는 그대로 지금 뭉쳐있고 미일은 찰떡궁합처럼 있는데 한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옆에 플러스로 조금 멀리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미일 고리에서 제일 약한 게 한국이다 그래서 떼어내려고 그동안 애를 썼죠. 그리고 조금만 한국이 삐딱하면 막 히토류, 휴대폰, 마늘, 사드 그래서 롯데그룹도 그냥 손을 들고 나오고 현대자동차도 그냥 힘을 못 쓰는 그리고 우리 영화나 뮤지컬이 중국 땅에서는 공연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데 중국 국적의 연예인들은 대한민국 와서 마음대로 자기 얘기를 해도 우리 대한민국 여론은 에이 그냥 뭐 개인 의견이니까 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어떨 때는 복장이 터지는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을 보고 가죠.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글렀다는 걸 요새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한 거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에 갔는데 중국, 러시아가 뭘 그거 갖고 그러냐 그러면서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렇지 했는데 이번에는 안전보장이사국 나머지 3개 국가와 비상임이사국 10개 국가가 모두 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따위로 하면 거부권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으로 돌아서서 중국, 러시아도 흠칫 긴장하는 자세였죠. 이젠 국제 여론이 거부권을, 비토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원래 그러니까 하고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자, 이제 한미일 공조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한미일 공조, 이번에도 스페인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틀 동안 일본 총리랑 우리 대통령은 5번 만났습니다.
5번 만났는데 한일 공동 정상회담은 한 번도 치르지 못했던 거죠. 일본의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일본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는 했는데 과연 얼마나 앞으로 한일 관계가 다시 물꼬를 트고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서 놓치지 말고 얘기해야 될 것은 바로 안보의 이슈가 예전처럼 군사력, 경제력, 얼마나 GNP가 높은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오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고 다음날 떠나기 전에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떠납니다. 삼성으로 들어와서 현대를 거쳐서 나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 대통령은 군사, 동맹, 등등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전 세계 공급망, 그 다음에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누구 것으로 하느냐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 것으로 하느냐? 중국 거로 해? 안 돼! 작년 휴스턴에서 중국 총영사관이 쫓겨납니다. 나가! 왜? 미국이 이대로는 중국한테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군사무기 500개에서 700개를 중요 무기로 설정하고 이 군사무기의 개발에 관련된 민간 기업들을 딱 선정하고 보호를 합니다. 궁금해 죽죠, 중국 쪽에서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수십만 명의 유학생과 과학자들을 그 기밀을 빼내는데 활용을 하다가 미국에게 들킨 거죠. 미국은 설마 그러겠어, 학자가.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작동 시스템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은 증거를 잡고 쫓아내죠. 중국도 보복으로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추방했지만 그거는 맞불놓기였지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었죠. 더군다나 홍콩이 중국이 더 간섭을 심하게 함으로써 최혜국, 특별 대우해주던 예우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홍콩을 통해서 광동성으로 들어가던 미국의 신기술이 끊어지고 맙니다. 중국은 설상가상 새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루트가 막히는 그러한 현재를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미국 엘리트들의 거의 같은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서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세게 견인하니까 중국은 아니야, 그러지 마, 우리 쪽으로 와, 그리고 지금도 당겨봅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동참을 하자 중국이 이쪽 지역 국가의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멋진 외교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중국인데 표현은 당신을 한 것은 아니야, 특정 국가는. 중국이 또 거기에 발끈해서 뭐라 그러진 않고는 알았다, 해치지 말자, 그러고 가는 거죠. 큰 강대국 중국이나 미국도 대한민국의 위치가 버리고 상대편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이기에도 낫다고 판단한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쪽에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양쪽에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 갈 길이 어딘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우리는 이게 옳다고 가니까 옳은 길에 가겠다고 얘기하면 주변 국가들도 오, 저거 굉장히 심지가 있는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BTS나 체육의 여러 가지 장점을 보이는 것처럼 매력 있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선도 역할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괜찮습니다. 이번에 필즈상이라는 수학의 올림픽 메달을 받았죠.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네, 수포자,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인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 수학 포기한 적 없다고. 나 수포자 아니에요. 수학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길대로 안 갔을 뿐이지. 그리고 안 가면서 생각하니까 새로운 게 엄청 보이더라는 거죠. 왜? 뭐 근해 공식. 너 근해 공식이 뭐야? 그걸 왜 외워야 돼요? 모르면 찾으면 되는데. 아니 근해 공식을 왜 외우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건 옛날의 수학이고 지금 모르면 누르면 나오잖아요. 예전에 모르면 도서관 가야 돼. 지금은 휴대폰에 찾으면 나오잖아요. 빅스비로 말로만 해도 다 대답해 주잖아요. 그걸 왜 외워요? 여러분 지명 다 외우고 운전해요? 내비 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데려가죠. 요전에 제가 개성 가까이 가가지고 휴전선 가까이 가서 개성 쳤어요. 그랬더니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몰고 신의주까지 가면 이 내비가 안 알려주면 나 길 어떻게 찾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자, 세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면서 국제 정세를 보고요. 이제는 우리를 별로 역할을 못하는 하찮은 국가로 여기는 예전 인식은 필요 없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국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400여 명의 특별 기여자를 미라클이라는 암호를 쓰면서 우리 외교, 군, 경찰, 의료 뭐든지 합치면서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난민? 우린 난민이란 말을 안 썼어요. 특별 기여자. 대한민국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와줬던 분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죠. 약속을 지킨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난민 여부가 잠깐 일다가 하루 만에 없어지고 진천 주민들이 환영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열광을 해서 진천 특산물을 다 사주기 시작해서 진천에서 제발 이제 특산물을 요청하지 말라는 멋진 아름다운 미담이 퍼졌죠. 외신들은 이랬어요. 6.25 때 그 가난하던 국가가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 400명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자기 나라 사람처럼 키우는 이런 멋있는 국가라는, 저는 작년에 여름에 그 소식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요. 자긍심도 가져도 되고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노력했기에 오늘 이 순간을 주는가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잊지 않는 그 점을 저는 국제 정세를 해석하면서 늘 느낍니다. 자, 미래 현안 뭘 볼 건가? 중국 변수, 일본 변수,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주제인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강의 주제 첫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